요즘은 새벽 5시면 눈이 절로 떠집니다.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진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깬 눈은 도로 감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듯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차갑고 조용합니다. 골목 끝쪽에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지나가면 다시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 욕심도 없고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집도 오래됐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가끔 마을회관 가서 장기 두는 게 낙입니다. 그럭저럭 평온한 노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들고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월세가 빠져나갔는지 공과금이 맞게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통장 정리를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삑 소리를 내며 종이를 내뱉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낯선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입금자 윤기철.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숫자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입금자란에 찍힌 이름은 윤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는 내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라기보다 거의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함께 건설 하청업을 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함께 라면을 나눠 먹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정말 믿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윤기철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 등을 쳤습니다. 은행 대출에 제 이름을 보증으로 올리고는 모든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무너졌고 빚 독촉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울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믿은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년을 허덕이다 결국 집도 팔고 공사장 막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나다니요. 나는 기계를 바라보다가 잠시 소을 떨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 같기도 하고 공포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오랜 세월 덮어둔 흙먼지를 송두리째 털어올리는 듯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세상이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햇빛은 따갑게 비추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며 한참을 멍하니 걸었습니다. 윤기철. 입 안에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입 안이 마르고 혀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의 벽시계가 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금 금액은 단돈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 도대체 왜, 누가, 무슨 이유로 그가 살아있다는 건가? 아니면 누가 그의 이름을 대신 쓴 건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통장 한 줄의 글씨로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앞에 그 시절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일하던 현장 사람들, 웃으며 라면을 먹던 기철이의 모습,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인 표정, 차갑고 이상하게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말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더니 나이 들고 혼자 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제는 다 잊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로 다시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통장을 덮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럴수록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찬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제 일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단 한 줄의 글자, 입금자 윤기철. 그 한 문장이 나의 평온했던 노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다시 30년 전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철이가 웃던 얼굴, 술에 취해 내 어깨를 치며 형님, 이번엔 진짜 크게 될 겁니다. 하던 목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끓여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은 김밥 한 줄을 베어 물었지만 입안이 마른 흙 같았습니다. 그제야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동네 후배 만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형님, 기철이 말이죠. 몇 년 전에 죽었다던데요. 병으로 오래 앓다가. 그때는 무덤덤하게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절반은 이미 떠나 있는 나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이야기가 정말이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록을 훑어보다가 박만수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만수야, 윤기철 말이다. 죽었다고 했지. 그게 확실한 얘기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제가 들은 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장례 치렀다고. 그의 목소리가 흐릿했습니다. 근데 형님,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아니야, 그냥 꿈에 좀 나와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꿈이라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그 이름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은 이미 다 잊었을 과거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자꾸 쿡쿡 쑤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확인해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하나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자 낡은 계약서와 명함, 극백사진 몇 장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철제 헬멧을 쓰고 웃는 모습, 커피잔을 들고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들. 그중 한 장에는 기철이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태영, 이 일만 잘 끝내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글씨 끝이 떨리고 그 밑에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열기와 후회가 그대로 남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한 장의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당신, 기철이 용서해요.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요. 나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막혔습니다. 용서라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문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요. 마치 지금 나에게 다시 그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의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와 광고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이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입금자 윤기철. 그 글자가 빛이 아닌 그림자처럼 내 시야에 박혀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어떻게 내 통장에 이름을 남겼단 말입니까? 설마 아들이 있을까?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친 걸까? 혹은 정말 죽지 않은 걸까? 이상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늘 머리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게 초침이 또각또각 울리고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렸습니다. 평소엔 익숙한 소음인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나를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려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손에 들고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철이가 정말 죽었다면 저 돈은 누가 보낸 걸까? 누군가 대신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덫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후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태 어르신 맞으시죠? 저 윤기철 씨 아들입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귀 속에서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윤기철 씨 아들입니다. 그 말이 내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철이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다니 세상이 참 묘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연락을 드립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죽은 게 사실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통장의 입금은 그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겁니다. 이건 꼭 종태 형님께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처럼 정리된 말들이 내내 어딘가 어긋나 보였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돈이라면 왜 이제야, 왜 아무 설명도 없이 통장으로 보냈단 말입니까? 그는 제게 만나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옛 사무실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잠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과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섰습니다. 결국 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그림자가 나를 다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낡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걷는 건 30년 만이었습니다. 한때는 기철이와 함께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웃던 골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의 건물들이 다 헐리고 대신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녹슨 간판이 덜렁거렸습니다. 옛 사무실 자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곳엔 이제 인쇄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윤기철 씨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옆 창고요. 요즘 물류센터로 쓰고 있던데요. 젊은 분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바코드 스캐너 소리와 포장 테이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말쑥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기철이의 눈매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어르신이시죠? 그는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봉투는 낡았고 구석이 눅눅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종태 형님께 그 손글씨 분명 기철이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열어보시죠. 청년의 말에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모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수표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늦었지만 이건 제 몫이 벌입니다. 그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난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드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글씨가 삐뚤었고 몇몇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이를 손에 쥔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형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병실에서 제게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안한 사람은 종태 형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보다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아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고 내 청춘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지만 돌려줄 과거는 없습니다. 나는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메모 한 줄, 아버지의 빚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통장 입금의 메모,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빚,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돈은 됐습니다. 그저 그가 마지막까지 그 말을 남겼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 전달하라고 했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 대신 그날의 잘못을 묻어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서서히 식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작은 틈으로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묵은 시간들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공사 중인 굴착기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기철이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진짜 잘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기철의 편지를 받은 그날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철이가 정말 그 말을 남기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이 갑자기 낯선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허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면 눈을 뜨고 거실을 거닐었습니다. 탁자 위의 수표와 편지를 바라보며 묘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상처라 울음조차 바닥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끝을 내야 한다고, 그를 만나야 한다고. 그리하여 나는 그의 묘를 찾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묘지는 시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등성이에는 낙엽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색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붉은 건 미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내 발목에 휘감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이름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기철. 그 두 글자가 새겨진 회색 비석은 다른 묘들보다 조금 더 낡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자라 묘비를 반쯤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묘비를 쓸었습니다. 비바람에 닳아 글자 모서리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기철아.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이놈아,
왜 그랬냐? 그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마지막까지 나한테 돈을 남겨? 그게 사과냐? 그게 용서받을 자격이냐? 그렇게 중얼거리며 묘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내뱉을수록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낙엽들이 휘날렸습니다. 그 바람에 내 모자가 날아가려 하길래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참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참 나쁜 놈이긴 했지. 그래도 그 시절엔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어린 시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그가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없던 시절에 나와 손에 흘 묻은 그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내울 수 없어서 입을 막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바람을 맞았습니다. 기철이가 내게 남긴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잘못을 묻어달라. 그래, 이제 묻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잘못뿐 아니라 내 원망도 함께 묻어야겠습니다. 나는 묘 앞에 있던 불 한 줌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나도 자유롭고 너도 편히 가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늘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바람이 맑고 햇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아내의 편지 한 줄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묘를 등지고 내려오면서 오래 묵은 짐이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로 오랜 세월 묶여있던 과거를 흙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 안의 시간도 조금은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은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입금자 윤기철 아들, 금액 10,000원, 메모 감사합니다. 짧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10,000원이 가진 의미를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남긴 사죄의 흔적이자 또 다른 한 인간이 마침내 받아들인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습니다. 햇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이름, 그토록 길었던 원망이 이제는 마음 한켠의 작은 파문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삶이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도 결국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오늘도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배신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저의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각박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이 되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